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하락 출발하면서 지수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단으로 봤을 때는 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지수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빠르게 한 1, 2주 만에 지수는 V자 반등을 하면서 계엄 사태 이전까지 왔는데 자, 이제 여기서 좀 아쉬움이 또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연말이고 또 산타랠리 이런 것들 기대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약간은 좀 줄어든 면을 반영을 하면서 연말까지 지수를 좀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 상단에 막혀 있고 코스닥도 700선 상단에 막혀 있으면서 자,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연말이지만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저가 매수를 하려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는 좀 붙고 있는데 네.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는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환율 1,400원 시대는 뉴 노멀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환율의 상단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우리가 그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슈, 네. 그러니까 관망 심리까지 좀 일정 부분 있다라는 점 감안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큰 이슈들,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또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1, 2주 계속해서 정치권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정치인들의 이름이 싱크풀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원식,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이런 식으로 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시장이 여전히 정치 테마주에 집착을 하고 있고 정치 테마주에 함몰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을 해줄 만한 이슈가 있는 좋은 호재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하거나 튀어오르는 정치 테마주를 잡는 양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시장의 아쉬운 모습인데요. 정치 테마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약간 엇갈리는데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미국 쪽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잘 가고 있고 브로드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이나 또 유리기판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약간은 함께 추종하면서 반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유리기판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나왔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역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이게 현실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그러면서 남북경협 최근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조금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자기술 역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나마 좀 살아있는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기판 아니면 양자기술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힘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라든지 화장품 역시 최근에 지지부진한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이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슈를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2차 전지주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자, 트럼프 팀, 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결국에는 전기차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트럼프 팀의 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문건을 입수해서 이것을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자,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현실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서 약간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해 보니까요. 인수팀이 전기차 그리고 충전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줄여버리고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면서 동맹과 개별 협상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동맹국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렇게 관세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관세를 면제시켜주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카드를 아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해지죠. 우리나라 관련된 2차 전지나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IRA에 근거한 이 보조금 7,500만 달러의 규모의 7,500달러의 규모의 보조금도 폐지할 것이다라는 문건이 써 있었고요. 이러면서 배터리의 핵심 광물, 충전 부품 이런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보상으로 뭔가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체들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인데 이것이 트럼프 1기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관세를 많이 부과했던 그런 법안입니다. 이것을 2기 때도 꺼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업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러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부진합니다. 종목의 흐름 어떤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조금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 인상 위협에 시달리면 생산성, 그러니까 성장률 같은 부분에서 좀 하락을 둔화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우리 0.7% 밀리고 상대적으로 기아는 1% 상승하면서 좀 힘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GM의 미국 합작 법인 그 공장이죠. 그 인수 우리가 산다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전략을 보면 우리는 그래도 미국을 정면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생산 기지를 조금 더 늘리고 그 캐파를 좀 늘려서 중국산 배터리가 어쨌든 미국에 못 들어올 테니 우리가 그걸 먹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 그 여파로 3% 약세의 힘은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 그 북미 생산 이런 쪽으로 좀 박차를 가했는데 보조금을 수천억 원 정도 받았죠. 이게 끊기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성 악화의 우려 요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1.7%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도 미국 정부로부터 10조 이상의 대출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구체화되면 트럼프 2.0 시대에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감이 짙게 깔리면서 현재 5% 가까운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다음은 우리 시장의 또 한 축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 오늘 소부장 관련된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삼성전자는 또 못 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외면받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로드컴도 좋은 실적과 그리고 유리기판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 자, 이런 여파로 이런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상황. 결국에는 연내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는 물 건너간 건 아니냐. 이제 올해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에 올해 안에 엔비디아 퀄테스트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망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도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소형주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다얼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내년 1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이제 내년 1분기 이후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실적의 하향, 궤행 바닥은 내년 1분기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저점을 찍고 나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년 1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년 1분기가 됐을 때 실적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을 주더라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 또 엇갈리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가 매력, 지금 많이 내려와서 오늘 반등하는 것처럼 저가 매수세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올도 SK증권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 다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부터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라는 반도체 관련된 투자 전략들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소부장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양자 암호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 아이윈 플러스가 오늘 상한가 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63원 기록을 하고 있고 좀 덩치는 작은데 투자 심리는 이쪽으로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골라봤고요. ICTK 같은 경우에도 7%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딥페이크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았었고 양자 기술 관련주로도 있는데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이거든요. 관련주로 오늘 6%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양자 기술 상용화 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 KCS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통점이 있는 게 투자자분들 투자 유의하세요라는 경고 딱지가 붙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제도 21%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4.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자기술 관련주의 엇갈린 흐름들 만나봤고요. 마지막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정치 테마주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시장의 흐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탄핵 일단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진정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또 주말 사이에 부상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관련된 테마주들, 오늘도 역시 우원식 의장에 관련된 테마, 인맥주 찾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이 극심했죠. 코록 모빌리티 그룹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기업들, 우원식 의장의 지역구, 그리고 우원식 의장과 뭐 동창이라든지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되는데 어제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 하게 되면 본인 출마할 의향이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준석 관련주도 오늘 관심을 받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부각됩니다. 또다시 재판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 이재명 관련주들이 약간 움직이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연관된 국내 주식시장의 관련주 찾기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의 관련주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뱅크웨어 글로벌과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다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음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1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타났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는 흐름, 양봉의 흐름들 나타나는 종목들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리엔트 전공이 2%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스트 아이는 그 이준석 의원 관련주인데요. 부친이 이쪽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라는 관련성 때문에 묶이고 있고 현재는 한 6.5%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정치 테마주는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또 지수를 뚫어내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뭐 종목의 전략이 더 필요합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오늘장 관련된 종목들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 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파트너님과 함께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 리온의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의 힘이 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다지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에서도 오후장 투자 전략 흐름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의 시장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FOMC 정례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앞으로 내년을 전망하는 점도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지금 기대 심리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파적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요. 이미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행하는 미국의 ISM 제조업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제조업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을 때에는 크게 예상치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적중을 하면서 시장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물가는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12월 FOMC 정례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죠. 취임 이후에 관세를 굉장히 올려서 물가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 이후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종전이 됐을 때에는 앞으로 물가 또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국내 증시의 흐름 마찬가지로 보면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크게 디커플링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커플링 혹은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제한된 조정폭 이후에 추가 키 맞추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 지수가 9월 말 마이너스 40폭에서 현재는 플러스 20 이상으로 회복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대한 수급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비관적으로만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업종 종합 차트입니다.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의 종가를 한 번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강하게 12월 10일 날 회복해주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캔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합성 캔들로 기준을 잡았을 때 망치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추세가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조금 더 눌렸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 눌림폭, 제가 추가적인 눌림폭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눌리진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430포인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는 뭐 미국 증시와 커플링돼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올해 내내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에 파트너님 말씀처럼 함께 갈 수 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섹터 이슈 함께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는 부진합니다만 반도체 기업들 잘 갑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조금 선별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브로드컴이 놀라운 실적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이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조 원 달러를 돌파를 했죠. 네. 거기에 따른 배경은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애플과 오픈 AI와 함께 자체 AI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의 가장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좀 더 약한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종목만큼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추세는 이미 단기간에 12월 10일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자, 이 흐름만 보더라도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국내 증시는 8월 5일 날 저가, 이 저가를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8월 5일 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저가를 터치하지도 않는 선에서 상단에서 강한 상승세로 인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중요한 게 오늘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1월 달에 22일, 12월 말쯤에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갭 상승으로 넘겼기 때문에 추가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이 반도체 주 자체만으로는 SK 하이닉스 위주로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이야기 나와서 간단하게 또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엔비디아가 잘 갈 때 SK 하이닉스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하락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잘 가고 삼성전자는 또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럼 못 가는 이유 역시나 HBM 선점에 대한 그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엔디비아에서 네. 이제는 브로드컴으로 네. 이제 넘어가고 분위기가 좀 있는, 바뀌고 있죠. 넘어가고 분위기가 좀 쏠리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흐름들에 대해서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엔디비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좀 별개로 좀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두 번째 이슈 어떤 걸로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두 번째 관련 섹터는 바로 네.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네. 웨드부시가 자율주행 곧 미래가 다가온다라는 발표와 함께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가 6%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요. 국내 종목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L 만도입니다. 제가 HL 만도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HL 만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강한 상승세, 한 주간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흐름인데요. 그 배경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이익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기준이죠. 3분기에 목표 수주의 9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의 전망치까지 굉장히 밝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 만도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 지지라인인데 중요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캔들이 바로 이 캔들이죠. 11월 18일 날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입니다. 이 등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추세가 강세,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이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1313 챌린지 안에서 12월 9일 날 그리고 8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간의 중요 지지 라인 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격을 좁히는 상황에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전 고점의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3.63%에 달하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점을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41,700원에서 41,800원 이 라인대에서는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를 포함한 섹터는 자율주행, 그 가운데에서도 HL 만도에 대해서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다뤄볼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뭐 어떠한 이슈 때문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제 푸틴과 젤런스키 대통령이 이제 화해를 해야 한다, 이제 휴전을 해야 한다라는 스탠스를 다시 한번 취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재건을 하는 데에 따라서 100년, 한 세기가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잇따르면서 이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이미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굴착기를 기증했던 이력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거기다가 재건 이후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초대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9월 달부터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승 추세에 이어서 중요한 건 가장 제가 포인트로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강한 장대 양봉, 이걸 바로 캔들, 등대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등대 캔들에 이어서 추세가 한 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 강화된 추세에 있어서 중요 지지 라인대인 12월 9일 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한 지지 라인대인 55,700원 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60일선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이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폭을 조금은 축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58,600원에서 58,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정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채팅창에 또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럼 오늘장만 봤을 때 조정의 이유가 지난주에 올라서 그런 건지 환율 때문인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뭐 FOMC 경계감 때문에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조정의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셨던 네. 부분이 바로 이 최근에 국내 네.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르게 좀 더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건강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 상승세가 나와줘야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기간 특히 저번 주, 지난주에 좀 강하게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정폭은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아직까지는 연준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율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은 약세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동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해답이었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환율은 금리 인하 FOMC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달러가 또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하단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디어 오늘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트너님, 오늘 공약주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공약주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침이 되어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에 관해서 HD 현대 건설 기계보다는 조금 더 약세의 흐름이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만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동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3분기 실적이 이미 국내 업황, 건설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좋지 못한 흐름이 이미 주가에 거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4분기에 대해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큰 틀을 보시면 2023년도 11월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형성에 지금 현재 보시면 중하단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추가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 모멘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7,700원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6,6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7,700원을 돌파 시에는 이 종목 추가 급등까지 8,0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1차 목표가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약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SD 현대 인프라코어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 밴드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가신용등급이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하여 표시한 등급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레이팅스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 규모, 대외 채무 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을 더욱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대출 시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또한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민간기관의 신용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은 평가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화면을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현재 대한민국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더블A급으로 2010년 이후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나 경제가 둔화될 때 혹은 정치적, 정책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신용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기 전에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권 수준이었고 홍콩 항생 지수는 0.8%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소매 판매 11월 소매 판매 지수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0%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중국 내수 안 좋다라는 게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낙폭이 꽤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도 역시 약보합권 수준에서 어제 하락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중국의 내수 부양책, 경기 부양책 같은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뭔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서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최근에 탄핵 정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한 상황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 탄핵 정국의 혼란한 상황 그 사이에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사모펀드 CEO들을 좀 불러 모았다라는 소식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사실 금감원이 업권별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CEO를 불러 모아서 간담회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증권사들 CEO 모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죠. 운용사들도 따로 모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제 PF CEO들 불러 모아서 간담회를 했던 거는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상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죠. 일단 이제 이 간담회가 지난 12일에 있었는데요. 네. MBK 파트너스부터 해서 한행컴퍼니, 스틱, IMMP라든가 H&Q, VIG 파트너스,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한 12개 회사가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쵸. 근데 금감원은 사실 정례적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가져왔고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제 사모펀드 이 CEO 간담회는 2022년에 보면 6개사가 좀 모였었고 네. 2023년에 8개사가 모였는데 올해는 이제 12개사가 참여를 했으니까 일단 많이 불러 모았고 그러게요. 출자 약정 규모 상위인 PEF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이 간담회에 앞서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지난달 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과거에는 당국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사모펀드 금산분리에 대한 화두를 던진 건데 최근에 고려한 사태도 그렇고 그렇죠. 하이브라든가 환미약품 그룹이라든가 이제 여러 경영권 분쟁이 이런 면에서 사모펀드가 얽힌 사례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늘 사모펀드가 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열리는 간담회니까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들이 좀 있었던 거죠. 네. 자, 과거에는 우리가 대기업 집단을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 집단들이 금융사를 운영한다거나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갖고 이것을 금산분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논리를 많이 이야기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약간 반대적인 입장으로 금융자본들이 산업으로 들어와서 잠식을 한다거나 M&A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경고 사인을 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쟁점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금산분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예요. 분리하는 그러니까 거죠. 네. 사실 그동안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계였거든요. 이게 1995년에 은행법에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이제 은산분리를 규정을 하면서 도입이 됐던 건데 은행법에서 보면 산업자본이 은행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네네, 하고 있고요.
금융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여기는 조금 이 타이트하진 않아요. 금융자본이 다른 회사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상 이제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네. 이쪽은 4%인데 이쪽은 15%잖아요. 15%.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자는 거였는데. 그렇죠. 개발 시대에 이제 대기업들 생각해 보면 재벌들 이제 문어발식 확장하고 그쵸. 이럴 때 대부분 그때는 뭐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하거나 뭐 이런 수단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쵸, 그쵸. 그 은행의 주요 사업 모델도 주로 이제 가계 대출이 아니라 기업 대출이었던 거죠. 그럴 때 은행에서 무분별하게 대출받아서 이제 자금을 충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고 있을 그렇죠. 때 대기업들이 은행 갖고 싶어서 되게 그렇죠. 은행의 안 달렸잖아요. 사유화 혹은 이제 재벌의 사금고화 네.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고 사실 실제로 이제 외환위기 때 여러 기업들이 뭐 부도나고 이랬던 게 이제 과도한 부채 때문이었던 것도 하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게 고객들이 맡긴 돈인 거잖아요. 그쵸. 그들의 돈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런 돈을 이제 그 뭐 산업자금에 지불을 하게 되면 이 돈을 계열사를 지배하는 거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확장하는 데 쓰는 그래서 나중에는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오너 일가의 돈처럼 쓰는 그쵸.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지하기 산업계의 위함이었죠. 부실이 금융계로 전이될 수 네네.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란 것도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던 건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 금융자본이 산업체를 인수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보자. 뭘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뭘 이제 제도를 가다듬어야 될지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제 화두를 던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금감원장이 딱 하고 나서 어쨌든 산업펀드 CEO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걸 볼 때 뭐 과거와 다르게 진짜 이 자본의 힘이 더 커졌다라는 걸 네. 우리가 체감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모이기 전에는 긴장을 좀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모여서 간담회에서 CEO들은 뭐 어떤 뭐 코멘트나 반응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금감원이 자료를 냈고, 네네. 그러니까 자료에서 뭐 참석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함용희 부원장의 뭐 멘트가 이랬다, 뭐 이런 간단한 자료를 내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자료고 저희가 이제 사모펀드 CEO들 중에 그 회의 참석하신 분 이게 사실 초반에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예. 일단 이제 금감원은 자료에서 얘기를 한 게 뭐 P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뭐 건전한 성장 방안, 지배구조 개선 같은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네네. 굉장히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죠. 그렇죠. 약간 근데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교과서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참석했던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언론 보도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들 보시냐. 그리고 뭐 사모펀드가 너무 단기 차익을 추구하고 좀 적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해달라 뭐 이런 분위기였고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대표들이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네.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펀드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뭐 공감대 같은 걸 표시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중에 고려한 경영권 분쟁을 하고 이제 MB 맞네요. 파트너스 굉장히 가시방석이었을 뭐라고 했었지?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해명성 발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려연에 대해서 지금 적재적 M&A라고 하는데 이게 적재적 M&A가 아니다. 왜냐하면 일대 주주인 영품과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와 맞서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고려연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MBK가 그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얘기고 좀 이제 뭐 MBK가 좀 그러니까 방어하는 이런 수준의 네.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뭐 MBK 당사자도 참여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뭐 다 있는 데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게 합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원래는 뭐 12일에 지난주에 이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원래는 그 전주에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담회 자체는 크게 뭐 압박을 가거나 이런 뭐 강압적인 분위기였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실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선포가 되고 탄핵적으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에 하려던 거를 한 주 밀었고 미뤄졌군요. 그러면서 바뀐 게 회의 주제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제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자본시장 담당하고 있는 함용일 부원장이 주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뭐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이제 고려한 사태에 대한 좀 가시돋친 말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탄핵 정국에 뭐 이제
이복현 원장이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거냐 여러 번 말도 좀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복현 원장이 아니라 하명희 부원장이 주재를 하면서 분위기가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간 거 아니야. 만약에 이복현 원장이 주재했으면 더 셌을까요? 조금 쓸 수도 있을 텐데 주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이복현 원장이 직접 뭐 주재한 건 아니었고, 자 이렇게 PEF 그럼 대표들 모아놓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뭐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사모펀드나 이런 자본 산업에 금융자본들의 힘이 파워가 올라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네네. 뭐 2004년에 이 우리나라의 정식으로 PEF 제도라는 게 도입이 네네. 됐어요. 그 뒤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100개가 넘었고요. 사모펀드가. 출자 약정일 때 보면 2004년만 해도 한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작년 네네. 기준으로 136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커졌고 요새 아마 M&A 뭐 이런 기사들 보면 사모펀드가 등장하지 않는 껴 있어요.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단위 매물이라고 하면 네네. 기업체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이제 인수자들 있잖아요. SI들이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이제 규모가 크니까 뭐 FI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모펀드가 주체가 되거나 그러기도 하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 자금 필요하다 이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들이 사모펀드예요. 그쵸. 사모펀드들 보통 지금 드라이 파우더가 좀 많으니까 저희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사실 고려아연도 이전에 과거에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걸 때 MBK에 가가지고 이제 투자 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사모펀드의 존재감이 자본시장에서 그러게요. 커져 있는 돈이 많으니까. 상태인데 네. 워낙에 사모펀드는 그동안에 이제 쌓아온 그 트랙 레코드도 상당하죠. 왜냐하면 기업 경영권 인수해서 사업 전략 효율화하고 뭐 군도덕이 제거하고 사모펀드의 그 목적 자체가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쵸. 비싼 가격에 네. 파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 자본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진 거에 대한 대가를 기업 가치 높아진 거로 비싸게 팔면서 이제 얻는 건데 뭐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이제 연기금 공제 같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네. 뭐 사모대출이라든가 뭐 메자닌 투자 같은 그쵸. 기존에 있었던 투자 방법이 아닌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출자금 받아가서 운용해서 뭐 두 자릿수 내부 수익 보통 이제 1월 투자에는 IRR이라는 이제 내부 수익률을 보통 쓰는데 네. 뭐 20% 30%의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하고 야.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래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금감원도 이제 조금 봐야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몸집도 커졌고 입김도 세졌고 네. 뭐 머니 파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자본주의에서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사모펀드나 PEF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 시장, 자본시장 자체를 다이나믹하게 만든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뭐 새로운 투자 방법도 생기는 게 확실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난무하게 되면 기존의 기업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또 단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이제 급속한 성장세를 네. 할 때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PF에 따라다니는 그 수식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사냥꾼, 그쵸. 이제 벌처 펀드 이런 꼬리표들이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PF라는 건 사실 펀드 하나를 조성을 해서 출자를 받고 이제 클로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이제 자금 모집하고 운용해서 청산하기까지 이제 5년, 그래서 10년, 길게 잡으면 10년이에요. 그럼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한 3, 4년 후부터는 엑시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모펀드들은. 이건 본인들 돈이 아니라 운용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쵸.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단기적으로 당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인건비를 좀 줄여야 돼. 그쵸. 인력 구조 조정하고 아이고, 알짜 자산들 매각하죠. 뭐 좋은 부지에 있는 뭐 부동산을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당도 좀 실시를 해서 일부 수익 실현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을 좀 훼손할 수 있다라는 퀄리티 올라매기가 지적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이제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추세기는 네네.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보지 않았던 산업군을 보기도 하고 대상 기업도 좀 넓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보통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투자했던 초기 단계에 스타트업에도 실제로 투자하기도 하고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최근에 고려한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대 주주,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싸움이 이제 끼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잡음이 좀 있었고 이런 경영권 싸움에 사모펀드가 뛰어들어서 돈놀이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비난도 좀 있었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너무 상호 비방 그리고 뭐 폭로전 이런 거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했던 것도 이제 자본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또 금융당국이 보기에는 조금 피로도가 쌓인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네. 이제 승계 문제가 이제 발생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상속세 비율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승계를 받은 이제 2세, 3세, 4대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한 이제 지분 매각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매각 수요에 이제 사모펀드가 뛰어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그룹인 건데 그러니까 경영계 재계에서는 그 경영권을 흔드는 사모펀드의 위협적인 모습에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쯤에서 사모펀드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 좀 논의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더 이제 목소리를 얻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융자본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도 있는, 뭐 흔들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 행태나 시장, 이 금융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PEF들의 역할, 우려스러운 걱정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뭐 이 진흙탕 싸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고려하에 저희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다뤘는데 결국에 고려아형 경영권 분쟁 때문에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비판적인 시각들도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고려 아연 사태뿐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투자가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게 맞아?라는 의문들이 좀 나오고 그쵸, 있는 예.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금산분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이제 배경을 보면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일반 주주 입장인 거고 이제 하나는 재계와 경영계 입장인 건데 이제 일반 주주 그러니까 주주 가치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제 단기간의 수익을 추구해야 네네. 되는 데에서 따르는 뭔가 좀 뭐 실제로 주주 가치를 올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쵸, 그러니까 장기 성장 동력이 좀 훼손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게 사모펀들이 M&A 시장에 나온 매물을 소화하는 주체가 되면서 이제 불거진 문제들이 네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긴 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주주 혹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사들일 때는 보통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프리미엄 붙여요. 붙여요. 그래서 시장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제 사기도 하고 최근에 롯데렌탈도 굉장히 어피너티가 높은 가격에 샀잖아요. 근데 지배주주의 주식은 그렇게 프리미엄 붙여서 사주면서 왜 일반 주주들은 일반 주주들. 시장가에 팔아야 되냐라는 문제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하나 있었죠. 네네. 하이브 사태에서도 이제 드러났던 건데 네. 방시혁 이장이 상장할 거를 다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측근들이 일종의 이제 기획 펀드라고 그쵸. 볼 수 있는 미리 다 계획을 짜서. 이스톤피를 네. 만들어서 이제 수천억 벌어 챙긴 후에 폐업한 그러니까 해처모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이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이런 게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봐야 되고 재계나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승계 과정에서의 이제 불거지는 매물 문제들 이런 네. 것들 아니면 경영권 싸움 이런 거에 뛰어들어서 기업의 경영권의 안정성을 이제 흔들 수 있는 이제 위협적인 존재다. 그쵸. 근데 사실 그 동안에는 모험 자본을 대주고 뭐 M&A에 필요한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해주고 막 이런 역할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쟁이 개입하는 순간 사모펀드에 대한 좀 경계가 이제 생길 그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해 봐야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사모펀드의 영역이 넓어지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모펀드 쪽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경영권 분쟁 진입을 해서 이 체질 개선을 시킬 거다라는 입은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냥 허리띠 졸라매기 하면서 비용 절감하고 그러면서 재무제표 예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는 그런 행태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또 내부 싸움, 막 진흙탕 싸움을 하다 보면은 뭐 기업의 이미지 자체도 추락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왜 우리만 손해봐야 되냐 이런 식의 불만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간담회에서는 뭔가 일단은 의견 청취 정도 수준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어쨌든 금감원장도 그랬고 화두를 계속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뭔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규제나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 움직임이 나올까요?
당장 규제가 도입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영일 부원장이 그날 발언 중에 PF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서 시장 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금산분리, 은산분리가 도입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를 하고 거기에 이해 관계자들 간 협의, 타협 과정을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쳤거든요. 근데 지금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라는 업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모펀드 얘기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이게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보기에 한국의 자본시장에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 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함영일 부원장은 좀 약간 이런 분위기긴 했어요. 네네. 꼭 직접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냐.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부작용이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PF는 규제하는 게 맞냐. 어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그 원리에 굉장히 충실한 발언이긴 했는데 당장 규제에 나서는 거에 신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감독 당국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모펀드 업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여전히 뭐 우리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뭔가 우리도 자정작용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고려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모펀드들의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MBK와 고려한 최규범 회장 측의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추락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그쵸. 우려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 뭐 눈치 보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주목받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긴 그쵸, 하거든요. 뭐 사모펀드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뭐 인터뷰 이렇게 얘기 끊으면 저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뭐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도입되면 네.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러니까 불합리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여론에 확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걱정을 하고 있긴 규제가 하는데 생기는 것도 본인들에게는 불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금융자본, 특히 PF 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거가 일단은 모호해요. 그리고 사모펀드 제도를 흔드는 이제 그쵸, 거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 홈페이지에 이제 금융용어 설명해 보면 이게 원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는 이름이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뭐 MBK나 뭐 IMP나 이런 데들이 근데 이제 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이름 명칭이 바뀐 게 기관 전용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정의가 경영권 참여 그리고 사업 구조,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분증권이나 매자니증권 등의 투자 및 운용하는 사모 집합 투자기구예요. 근데 만약에 뭐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거에서 제한을 걸거나 이러면 이 그렇죠. 용어에도 이제 네.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모펀드 제도라는 게 국내 기업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자고 이제 만든 건데 뭐 이런 취지 자체 좀 어긋나는 거고 미국만 봐도 S&P 500 지수에 네네.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한 400개 이상이 대부분 보면 금융자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쵸, 예. 아침에도 찾아봤는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라든가 뭐 네네. 엔비디아 같은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그쵸. 알고 있는 큰 종목들 보면 오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블랙락, 아, 뱅가드, 예, 그쵸. 뭐 스테이트스트리트, 뭐 피델리티 같은 운용사들이 그쵸, 뭐 자산 8%, 운용사들. 9%에서 이들이 이제 1대 주주, 2대 주주 뭐 네. 이러고 실제로 이제 뭐 창업했던 예를 들어 젠슨황 이런 분들은 3%대 지분율밖에 없고 막 이런 그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음. 이제 미국 시장인 거죠.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자본시장의 뭐 선진화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쪽에서도 어쨌든 이런 금융자본들이 산업자본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 금융자본들 자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계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는 뭐 고려 아연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라고 하면 규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사모펀드가 기간 산업을 인수를 한다고 네. 하면 요거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해외 자본에 매각하면 안 돼라는 이제 단서 조항을 조건. 붙이거나 아니면 의결권 아예 제한하거나 뭐 이런 등의 방법이 거론되긴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그쵸.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라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차별을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네네. 꼽히는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 가격으로 지분을 매도할 때 소액주주 것도 같이 그 가격에 팔아줘. 그래서 우리나라는 50% 플러스 1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니면 100%도 있고 50% 플러스 1주 이런 안들이 있는데 100%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소요된 자금이 많을 것 같고 그쵸. 50% 플러스 한 주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추진하면 팔수 있게. 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의 뭐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요인이기도 그쵸,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해소할 수 있고 뭐 이렇긴 한데요. 뭐 이게 사실은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그 오스테이 임플란트를 네. 유니스 캐피탈 코리아하고 MBK가 같이 인수할 때 이런 방법 썼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가격을 사는 가격과 똑같은 가격에 공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들이 노력을 하면 사실 일반 주주들의 뭔가 이제 디스카운트된 뭐 그쵸, 소외된 그쵸. 이런 네. 것들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모펀드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의견인 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단기간 예를 들어 1년 내에 만약에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이제 과하게 부과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본 걸로 보면 1년 내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인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엑시트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이게 뭐 실사부터 해서 뭐 입찰 과정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내에 엑시트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간에 사모펀드도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이제 찾아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 주주 입장과 재기 입장에서 사실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배주주건 일반 주주건 똑같이 과실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원칙도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을 이제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은 사모펀드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고 사모펀드들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올해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4년에 뭐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에서 또 하나의 방법, 노하우가 생긴 게 경영권 분쟁 들어간 종목은 무조건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식의 투자 포인트가 올해 유난히 많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모펀드나 이쪽 금융자본들의 파워가 커진 것이 확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사모펀드 뭐 행태라든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걸 잘 운용해서 선진 금융으로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 쪽이든지 뭐 금융 당국이라든지 좋은 해법을 좀 찾아서 저희가 선진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서 2024년을 잘 보내고 내년, 내후년에 또 좋은 결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시장으로 안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예, 한번 잘 저희도 고민하고 계속해서 추적해서 취재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한 달 내 최대 순매도 기록 위기, 에이럭스 동성화인텍 특징주입니다. 자, 어저께 다우지수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3대 지수, 3개의 지수는 플러스였습니다. 다우지수만 지금 1, 2, 3, 4, 5, 6, 7, 8, 8개 연속 음봉이네요. 자, 이거 8음도 법칙이라고 8번 연속 음봉 나오면 9번째는 양봉 나올 확률이 80% 이상이거든요. 오늘 한번 봅시다. 자, 나스닥이 지금 1.24%, 나스닥은
다우랑은 다르게 위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뒤에 바통을 나스닥으로 가야 됩니다. 바통을 엔비디아가 구글에다 이어주고 구글이 릴레이로 브로드컴에다 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2만을 돌파한 다음에 2만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우랑 나스닥이랑 갈리고 있고요. 자, S&P 500입니다. S&P 500이 0.38 이거 횡보하고 있고요. 딱 다우랑 나스닥의 중간이네요. 자, 나스닥 100에 저기 마이크로 스트레이치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마이클 셰일러 회장은 이제 갑부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셰일러 회장이 대표적인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맨날 나와서 강연하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만 사가지고 평생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외치세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갑부됐어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로 나스닥 100에 편입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 지금 S&P 500은 중간이고요. 자, 네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자, 지금 이거 뚫으려고 하고 있네요. 61선과 121선을 지금 일단 종가로 다 뚫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죠? 61선, 121선 지금 밑으로 내려왔던 게 지금 11월 달 초네요. 그 한 달 만에 61선, 121선을 일단 뚫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갭 상승이 나왔고요. 이걸 아일랜드 갭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죠? 갭 하락과 갭 상승. 여기 아일랜드 섬처럼 이렇게 떠버리면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그래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이죠. 다우에 엔비디아랑 애플이 들어갔지만 지금 애플이랑 엔비디아보다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하고 그다음에 지금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에 엔비디아가 편입한 효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다우에 들어가자마자 트렌드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엔비디아가 하락을 시작해가지고 다우가 그 트렌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전의 모습, 엑슨모빌이 들어있을 때 그런 모습하고 그냥 유사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나스닥 100에는 지금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들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입니다. 자, 11선에 닿았죠. 11선이 이제 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11선에 또 지지를 받겠죠. 독일 닥스는. 자, 독일 닥스와 나스닥 둘 다 지금 2만이라는 마디 지수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전저점을 오히려 깨버렸네요. 전저점을 깨고 한 번 더 지금 내려가는 모습. 신흥국에서 지금 브라질이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인도가 요즘에 잘 나가지만 인도 투자에 대해서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그렇죠? 인도 이제 중국,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 이어서 인도 또 해외 투자가 지금 증권사에서 바쁘게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인도 센섹스가 상당히 지금 좋고요. 브라질에 비해서 지금 완전 다른 모습. 브라질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인도는 지금 다시 위로 가려는 모습이죠. 상승할 때 강하고 하락할 때 약하고 상승할 때 강하고 하락할 때 약하고 상승세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 심천, 상해. 중국 상해 지금 제자리 걸음이고요. 심천도 제자리 걸음인데 한 단계 레벨업된 데에서 심천은 심천으로 가겠습니다. 심천은 약간 더 높은 단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상해 심천도 뭔가 지금 방향성 결정할 것 같은데요. 자, 일본 니케이. 자, 일본 니케이 지금 방향을 지금 잡는 것 같죠, 지금. 자, 마치 포탄을 쏘기 직전의 그 모습을. 그쵸? 지금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포탄을 놓고 뭔가 발사하려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을 향해 39,687.76이죠. 자, 4만을 이번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지금 3번 이전 3기거든요. 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은 저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니케이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자, 오늘도 대만 갖고 니케이만 플러스고 우리나라 마이너스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니케이도 지금 23,000 부근이고 니케이보단 약하지만 대만 갖고도 지금 공허권에서 일단 횡보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3대 아시아 지수 중에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 61선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아쉽네요. 코스닥도 지금 결국에 음봉이 떨어지는데 61선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고 아주 불리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자, 환율 이게 문제죠. 지금 환율이 지금 자 거의 결정할 때가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잦게 지금 양봉음봉을 붙이면서 자 지금 뭔가 방향성을 결정할 때가 왔죠. 여기서 한번 튀어가지고 뽑아내던가 아니면 밑으로 완전 급락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확률상으로는 위로 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굉장히 우려됩니다. 지금 상황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는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유가 지금 21선 돌파했죠. 지금 61선 돌파했네요. 이건 제가 원하는 색깔로 안 바꿔놨는데 61선 돌파했어요. 자, 유가도 지금 다시 여기서 올라갈 지금 우려가 생기고 있네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마저 오르면 우리 진짜 힘든데 경제가. 자, 지금 2,200억. 자, 너무 빨리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2,200억을 자 12시도 안 됐는데 지금 2,200억 이상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소 5천억 원 이상은 오늘 매도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이 5천억 원 살 때고 너무 많이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결국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의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쪽 원달러 환율 차트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달러가 귀해지는 것이죠. 저렇게 주식을 많이 매도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싹 다 갖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만큼 달러가 없어지니까 달러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고 개인은 지금 매수가 계속 이게 지금 확산이 돼서 이 끝날 때쯤 되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겠죠. 기관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요, 기관은. 우리나라 기관은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 기관을 욕할 건 아니죠. 제도의 문제니까요. 자, 이 외국인 2,290억 지금 팔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저께 4,300억은 돌파는 그냥 시간 문제고 자, 지금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11월 29일 날 7,400억. 지금 여기에 도전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자, 그리고 개인이 또 다시 사버린다는 게 문제죠. 자, 분노의 매도를 했는데 거기서 아예 다 싹 다 나가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애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나가고 지금 밑바닥을 노려서 개인이 또 물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개인한테 절대 먹여주지 않죠, 이 시장은. 개인이 순매수를 또 들어와 버리면 또 한번 털어야 되니까 어거지로라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자, 기관은 아예 매수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거의 보합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개인이 지금 기관이 여기서 뭘 할 리가 있나요?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말년 병장 같은 거예요. 내년 초에 다 인사 이동 있고 펀드 매니저 다 갈고 연기금 새로 수탁기관 삼아서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이거 건드리겠어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도만 보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또 신고가를 갔고요. 앨런 머스크는 진짜 트럼프를 전하는 거 한 수였습니다. 자,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메타 저커버그랑 저기 아마존 제프 베조스 지금 저기 트럼프 정권에다가 얼마씩 100만 달러인가요? 100만 달러씩 지금 바쳤죠. 태세 전환 오진다고 하죠. 자, 이미 앨런 머스크는 진작에 거의 붙어가지고 대박이 났잖아요, 지금. 자, 시총 5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그니피센트 7에 편입 종목으로 걸어놓던 브로드컴 지금 크레이지 모드입니다. 자, 지금 9구를 제치고 7위가 됐어요, 지금. 자, 지금 브로드컴의 이 상승세가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쟤네는 그냥 괴물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그룹 지금 금융주가 12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자, 소프트뱅크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또 엄청나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타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국 관련주죠. 지금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니 효성중공업이 가는데 그 시장에서 전력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히타치입니다. 결국 미국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발 요 지금 전력 변압기 관련 전력기기 무슨 중전기 이런 쪽 히타치도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시총 6위고요. 그다음에 주가이 제약사도 지금 2.94 오르고 있네요. 자, 닌텐도도 2.65 오릅니다. 자, 닌텐도 맞죠? 네, 게임주 중에 하드웨어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보세요. 이게 지금 시총이 7, 8위짜리가 지금 이렇게 무슨 중소형주 급등하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세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태주입니다. 귀주모태주는 결국 다시 갭상승 부분을 메꿨습니다. 귀주모태주는 수렴이 조금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뭐 중국도 지금
온갖 부양책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성과가 곧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 다 풀고 있고요. 부동산 몇 개 망한다고 했는데도 거기 돈 넣어가면서 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2구 환신 정책이라고 가전제품 바꿀 때 보조금 쏟아붓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난 섬에 그 자기네 그 면세점 가서 펑펑 쓰라고 면세 한도 확 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시가총액 1위, 상해 시가총액 1위인 귀주모태주도 결국 움직이게 되겠죠. 결국 지금 10월 달에 움직였던 이 그림이 너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에너지 수렴을 해서 응축을 시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은 모습이 상당히 지금 좋죠. 자, 지금 뭐 무슨 저기 중국을 뭐 배제를 하고 뭐 이래도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CATL은 중국 시장만 다 먹어도 지금 살아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3사를 다 합쳐도 지금 CATL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비아디까지 있기 때문에 2차전 시장을 LFP 배터리가 점령했다고 보면 됩니다. ESS 시장까지도 점령을 했죠. 지금 ESS 시장은 어차피 재활용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쓰던 전지를 효율이 떨어지면 ESS용으로 쓰잖아요. 근데 여기 LFP 배터리가 결국에 가성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NCMA가. 자, 결국에 이것도 수렴형인데 상해의 시가총액 1위인 귀주모태주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답죠. 지금 여기에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 일봉이죠. 61선, 121선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밑에서 위로 치는 힘이 더 세져요. 그럼 이제 튕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맞닿지 않더라도 요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이 바람, 마치 마릴린 먼로의 치마를 올리는 그것처럼 힘만 막 공기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튀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수렴형 끝으로 와 있죠. 지금 모든 이동평에서 밀집했습니다. 50, 20, 60, 120이 싹 다 모여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이 아마 이 니케이 지수의 4만 돌파가 이루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전부 지금 밀집하고 있는데, 자, TSMC도 지금 모든 이동평에서도 밀집시켜 놓고 있죠. 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어떻게 됐죠? 이동평균선이 다 퍼져버렸어요. 에너지가 확산돼 버렸어요. 계속 말했듯이 몸을 이렇게 넓히면은 공격당할 부위가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영화 300 보면 항상 어때요? 화살 수만 개 날라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패 들고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응축되거든요. 우리나라만 에너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 이동평균선이 전부 밀집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지수는 위로 확산이 됐으니까 확산이 위로 터지면 좋은 거죠. 우리는 확산이 밑으로 돼버렸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특징주 일단 에이럭스를 보겠어요. 지금 드론이 괜찮은데, 자, 에이럭스랑 제이시언 시스템이 두 개가 강한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른바 무기 드론이죠. 공격형 드론 회사랑 협력 관계에 있다는 소식 때문에 중국산 드론을 배제한다는 소식에 뜨고 있어요. 근데 에이럭스도 같이 뜨고 있는데 결이 다릅니다. 에이럭스는 일단 지금 현재는 교육용 드론에 지금 그 취중을 하고 있고요. 저 여기 올려놨는데 8가지가 있는데 에이럭스에서 마치 그 축구 선수 FIFA처럼, 그렇죠? FIFA의 그 그물망 있죠. 전력 나타내는 거, 뭐 공격력, 무슨 방어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재밌게. 근데 이게 보통 방과후 수업,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드론을 코딩으로 만드는 그 교육에 방과후 수업 부분을 우리나라 대부분을 다 먹었습니다. 에이럭스가 그 방과후 시장을 싹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딩을 배우는 청소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코딩 대회에 나가서 드론을 만드는 그 청소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분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비누라는 이게 있고요. 비누는 이거 전선 연결 안 해도 작동돼요. 코딩이. 그리고 비누 있고 고카, 프로브 커넥트, 프로브 테크닉, 네모, 말랑말랑 코딩 교실, 요렇게 생긴 드론,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 교육용 드론입니다. 일단 실적은 긍정적이거든요. 매출액이 2021년에 260억이었는데, 자, 매년 덩치 커지고 있죠. 매출액은 덩치가 커지는 거고, 덩치가 커지면서 자기 주머니도 탱겨야지 좋잖아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처음에 새로 사업을 출발하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거 두 개 커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매출액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액 키우려면. 자, 연예인들하고 똑같잖아요. 연예인들 막 인기 이제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숨기죠. 막 노출될까 봐 마스크 끼고 다니고. 연예인들 처음에 인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는 마음이야 나올 때 마음이 틀리거든요. 연예인들 인기 없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얼굴 한이라도 알리려고 PD들한테 명함 돌리고 있고 밖에 나가가지고 얼굴 이렇게 내밀고 다 이렇게 하죠. 알리려고. 그쵸? 나중에 인기 많아지면 막 숨기고 감추고 막 자동차에서 몰래 연애하고 이러잖아요. 이 지금 회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아요. 알리려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전단지 뿌리고 광고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게 같이 성장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거든요. 자,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고, 왜냐하면 판매 관리비를 분명히 썼을 텐데,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 및 관리비를 쏟아 부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지 않고 매출액이 는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를 했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무대뽀한 광고비를 쏟지 않았는데도 매출액이 늦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 입소문이든 뭐든. 일단 매출액이 260억, 372억, 548억, 651억 이번 연도 예상치까지 계속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27억, 12억. 2022년에 한 번 줄어들었다가 50억, 83억으로 지금 늘고 있죠.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은 10%가 넘는 것으로 보이죠. 650억에 80억 대충 때려보면은. 그렇죠? 자, 2024년도 지금 분기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번 연도에 상장되어서 지금 안 나온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오늘 장중에 일단 신고가를 갔습니다. 요쪽에 지금 재무제표랑 요 그림 펴놔가지고 가려져 있는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드론 기업이라고 해갖고 조금 오버해서 받으려고 하던 가격이 너무 높게 잡혀가지고 거기를 못 뚫고 있다가 지금 오늘 뚫었습니다. 일단 갭 상승으로 뚫어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이 갭이 2, 3일 내에 메꿔지지 않고 위로 간다면은 추가 슈팅도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LX는 교육용 드론, JC연은 공격용 드론 쪽이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특징입니다. 동성화인텍입니다. 자, 제가 조선주 계속 강조했는데, 그쵸? 조선주 지금 시클리컬 업종에서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순서도 말씀드렸어요. 다. 제일 먼저 가는 기자재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피팅, 우리나라 말로 혹은 한자로 관이음새, 파이프, 그쵸? 태광 성광밴드 두 개가 먼저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광밴드 지금 밑바닥부터 지난달에 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익률 100%입니다. 태광 성광밴드 가면 그 다음에 뭐가요? LNG 본행제 가죠. 그 사이에 세진중공업이 LNG 탱크를 수주해서 그 탱크를 만들 때 본행제를 얘네한테 용역을 주죠.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에. 자, 실적 보세요. 3,650억, 4,342억, 5,314억, 5,641억. 자, 매출을 매년 늘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302억에서 153억으로 반토막 났다가 373억, 479억으로 회복되고 있죠. 자, 실적은 좋아요. 주가가 안 따라줘서 그렇지. 자, 여기 S파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본행제는 LNG선을 만들 때 필수적입니다. LNG를 액화시켜야 되는데 그 자연 기화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방벽이 깨질 때는 그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 S파인이라는 타입C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동성화인텍이 만들었다. 자, 동성화인텍 오늘 신고가 돌파했죠. 이 정고점 11월 달에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태광 성광밴드가 가니까 그 다음에 LNG 본행제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선실을 만드는 업체, 조명을 만드는 업체, 페인트 업체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최소한 본행제 라인 전에 이거를 파악해서 먼저 잡아야 돼요. 뒤에 조명 페인트는 연못으로 치면 돌을 던졌을 때 파장이 점점 옅어지잖아요. 옅은 파장에서 여러분들이 돌의 물결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요 정도에서 이미 깨달아야 된다. 빨리 깨달은 사람은 성광밴드에서 깨달았어야 됐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에이럭스랑 동성화인텍 같은 거는 신고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명성황후가 생각나죠. 일본의 그 굴욕을 주는 그 굴욕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자, 조선의 국모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
네, 시장 살짝 또 고꾸라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아니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아니면 이 증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장기화되면 펀더멘털 훼손까지 또 염두에 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 오늘 시장 보면서 여러 가지 시그널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용철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파트너님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환율이 1,400원대 뉴노멀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환율 1,438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또 오르다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환율은 단기간에 좀 빠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연준의 강달러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마찬가지로 강달러를 유지하고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강세로 유지가 될 수 있으나 그래도 국내 증시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가 이제는 대부분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 있는 달에는, 특히 12월 달에는 83%의 확률로 S&P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더 아쉽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 미국과 정치적 리스크가 축소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이후에 이제 커플링이 되어가는, 이제 키 맞추기를 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동조화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12월 이제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될 정도로 대부분 시장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포인트는 내년을 전망하는 점도표에 있는데요. 이 점도표 기본적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12월 FOMC에는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1월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금 무게감이 쏠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단기간의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이 FOMC 정례회의 점도표까지만 발표가 나고 나서는 불확실성 소멸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강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9월 말에 마이너스 40포인트에서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20포인트까지 반전을 했고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동반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스피 지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시장이 좀 더 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1313 챌린지 1시 30분경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 단기간에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했던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이제 어느 일정 부분 쉬어가는 건강한 조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12월 9일 이후로부터 4거래일 특히 5거래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중요 포인트가 12월 9일이 포인트입니다. 12월 9일이 어떤 포인트냐면 8월 5일 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10%가 넘어가는 하락이 있었던 블랙 먼데이의 저가를 이탈했던 날이죠. 그 이탈한 다음 날에 장중 2.48% 종합주가 지수가 2.48% 넘어가는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바닥권을 다시 한번 탈환을 하는,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됐을 때에는 추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정치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까지 모두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봉 흐름 보시면 그대로 다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반, 9시
반 24분에서 9시 30분 부근에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상승세,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넘지 못했던 2473 라인대를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오전 장에 대한 조정 흐름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추세적인 상승, 추세선 하단을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간 조정 장세, 이번 조정 장세에서는 좀 더 기회의 장으로 볼 수가 있고요. 12월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좀 단기적인 조정폭 장세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정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섰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이런 대세 상승세, 앞으로의 이번 12월 달 산타 랠리에 대한 상승 흐름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봐주셨습니다. 이제 좀 섹터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조정장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쪽에서 뭐 전기차 이쪽 이제 보조금 이걸 이제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배터리 소재 같은 데에서도 관세를 좀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뭐 현대차 이 보조금은 받지 않았지만 향후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물론 있는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 온이 속해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가 줄줄이 약세 흐름을 보인단 말이죠. 이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예.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조정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악재 혹은 이제 약세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까지 조금 조정이 이어진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됐을 때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크게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직후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폭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에 소폭 반등이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오늘 장중에 5%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하단 부근에서는 오늘 이 하단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낙폭을 조금은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 저점인 이 12만 400원 라인대를 이탈할 수는 있으나 그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에는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배경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싸다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추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중요 라인대인 이 12만 400원을 다시 한번 탈환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좋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까지 동반된 바닥을 탈환하는 흐름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때는 바닥 시그널 거의 거의 좀 무게를 더 줄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반영 흐름 그리고 바닥 이탈 후에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흐름까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좀 엇갈리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잘 가다 보니까 훈풍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탄핵 전국 위기인데 위기 때마다 삼성전자가 좀 잘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은 또 그런 부분에서 소외됐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점차적으로 더 골이 깊어질지 파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은 단기간의 약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배경에는 하락의 배경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HBM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납품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시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 SK하이닉스와 조금 더 차별화된 점이 아직까지는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이 반등 시그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했을 때 어떠한 뭐 기술력이 인정을 받건 혹은 HBM을 납품했던 이런 근원적인 부분의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반등은 물론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해주는 측면은 있겠지만 근원적인 악재는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약세의 흐름이 지속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약세의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흐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추세를 저점을 이어가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아직까지 계속해서 시장에 유효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우리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는 이제 누가 뭐래도 SK 하이닉스이겠죠. 이 SK 하이닉스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57%에 대한 상승,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지난주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애플과 오픈 AI와 함께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도 지속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 쪽으로 어느 정도 온도가 무게감이 좀 더 쏠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SK 하이닉스는 양쪽에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실적 우려에 대한 선반영은 SK 하이닉스가 미리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졌고요. 이 조정은 3분기 혹은 4분기에 대한 이미 실적 우려에 대한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HBM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데 HBM의 비중이 3분기에는 30%에서 4분기에는 40%까지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HBM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수혜까지도 상승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이미 다 주가에 녹여 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9월 19일 날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굉장히 중요 라인대를 넘겼습니다. 어느 지점이냐면, 자, 제가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 자, 이격이 굉장히 좁혀진 상태에서 좁혀진 이격을 돌파를 했죠. 자, 11선 위에 5일선 그리고 60일선과 120일선이 모두 다 이격이 좁혀져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전 고점 라인대 2024년도 11월 말에 이 고점 라인대인 17만 7천 원에서 17만 8천 원 이 라인대,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제가 체크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라인대를 오늘 장중에 갭을 동반하면서 2%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올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중요 지지 라인대 17만 7천 원에서 17만 8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세 상승세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관련주를 좀 더 관심을 가져보기 위해서는 이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하는 동안 제가 이제 수급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12월 돼서 기관의 매수세는 뭐 12월 들어서 이틀 빼고는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이 줄줄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팔고 있다는 점이 수급적인 부담감으로도 좀 안겨집니다. 이 부분 좀 참고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한국거래소가 어제요.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원래 이제 100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5개를 더 편입을 시켰어요. 그 종목은 KB금융 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있고 SK텔레콤, 현대모비스, KT 이렇게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희비는 좀 엇갈려요. 일단 KB금융,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오르고 하나금융지주는 시가 대비해서 낙폭을 일부 줄이면서 양봉이거든요. 그리고 KT는 약세.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한 종목씩 제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KB금융은요. 자, KB금융
네, 오늘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종목 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최근에 2024년 12월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낙폭을 좀 더 축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밸류업 지수에 원래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야 포함돼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조정폭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요 지지 라인대인 82,000원 라인대가 어느 라인대냐면요. 과거에 2024년도 8월에서 9월, 10월 달 들어설 때 이때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박스권 중간 단위의 중간 단위에서의 가격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형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오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K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T는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 오늘 좀 더 KB금융과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이제 앞서서 12월 16일 날 3%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 이미 먼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폭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정폭은 마찬가지로 깊진 않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44,000원에서 44,5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요. 큰 추세로 봤을 때에는 2024년도 4월달부터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급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집세,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1차 상승 추세 이어서 2차 상승 추세까지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정폭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 강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44,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마지막으로 제가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들 시장 대비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증시 안전펀드, 증안펀드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빼놓고 네.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기준이 잡히지 않는다 했을 때에는 밸류업 지수 안에서의 종목들 중에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셔서 공략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시장이 조금 더 조정받을 때에도 안정적인 종목들로 수익권대 쌓아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밸류업 정책 수혜주 그리고 후퇴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오늘 오전장 특징적으로 봐야 할 섹터와 종목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용철 이데일리 온 파트너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 최근에 반등을 보이다가 어제 오늘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관련된 종목들 정치 테마주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살짝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 밸류업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밸류업 지수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밸류업인지 그리고 밸류업 지수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일단 어제 발표된 것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개의 종목을 추가로 더 편입을 했어요.
원래 100개가 있는데 5개를 더 추가를 해서 105개가 됐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금융주들, 이 밸류업 지수 발표했는데 금융주가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되게 황당해했었잖아요. 부랴부랴 이 두 종목을 편입시켰고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있는데 현대모비스를 또 넣습니다.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SK텔레콤과 KT도 역시 통신주도 배당 많이 주는데 왜 밸류업 지수에 포함 안 됐냐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SK텔레콤, KT 통신주 2개를 편입시켜서 10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내년 6월 이번에는 편출, 아웃되는 건 없었습니다. 아웃되는 종목은 없었고요. 5개를 더 넣기만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 6월에 반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이런 밸류업에 관련된 앞으로의 공시라든지 계획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5개의 기업, 종목은 편출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밸류업 지수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밸류업 지수인지 아니면 그냥 코스피 지수인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종목 개수,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105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비중,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상위 100개 중에 105개 중에 10개가 집중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또 작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 있고 이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아닙니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잘 이행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편입을 해야 되는데 코스피 100보다 이걸 이행하는 기업들이 더 적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오히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코스피 100이랑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주가 자산 비율, PBR, 저 PBR 주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코스피 100 상위 100개 종목이 PBR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 PBR주가 오히려 코스피 100 지수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헷갈리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이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맞나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이 배당을 잘 줘야 되잖아요. 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 2%를 하회하는 종목이 100개 넘는 종목 가운데 절반을 넘습니다. 53개가 이런 배당 수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0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미운 털이 잔뜩 박힌 이수페타시스 0.46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논란이 되는 종목들도 많고 이런 삼양식품 같이 주가 굉장히 잘 가는데도 배당을 생각보다 많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주문을 걸고 이렇게 편입시킨 이유도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밸류업 지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밸류를 다운시키는 기업들도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 포함된 23개 종목 가운데 ESG 공시 등급이 B등급 이하인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수페타시스 갑자기 유상증자 때리겠다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욕을 먹었는데 이러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제2호란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하겠다랍니다. 갑자기요. 자, 고려아연 그리고 한미약품도 역시 계속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거버넌스에 의심이 되죠. NC소프트는 올해 적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밸류업 지수 과연 좋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모멘텀도 받고 우리 시장을 선진 시장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거에 기억하세요? K-뉴딜, BBIG 지수 이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는 제발 K-밸류업 지수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강달러 환경이 지속될 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종목과 그리고 호실적 기록할 수 있는 업종 잘 봐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전장 저희가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